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목표치 70%를 달성한 가운데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앞두고 정부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기존 거리두기와 다른 새 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방역 의료 분야의 정부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방역 체계 전략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고통이 컸던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영업도 허용화돼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청회에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선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우선 풀고 12월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내년 1월 사적 모임 제한을 푸는 3단계 완화안이 제시됐습니다. 일상 회복의 필수 요소인 재택치료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현재 2,2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오늘부터 한 주간 점검에 나섭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사전 이송병원 지정 및 전담 구급대 확대 등 환자 긴급 이송 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는지, 건강 상태와 주거지 이탈 여부는 잘 확인하고 있는지, 응급 상황 대비 체계가 갖춰졌는지 전체 과정을 살필 예정입니다. 오늘부턴 고령자 추가 접종이 실시됩니다. 진행 중인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마무리되면 접종 완료율이 8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로 임시 활용해온 전국 체육관과 문화센터 280여 곳은 일상 회복을 위해 본래의 공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 전환과 연동해 소비, 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됩니다. 정부는 내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외식과 숙박, 관광 등의 소비 쿠폰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여행 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다시 시행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원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함에 따라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도 사퇴하는 데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도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일 0시부로 경기도는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30분간 진행된 회동 이후 이 전 대표는 상임 고문을,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며 선대위 구성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의 결속을 위해 다른 캠프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합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동 장소에 모인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원팀은 안 된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대표는 당과 지도자들이 지지자들 상처가 아물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드림팀 민주당을 만드는 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다며 4기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최종 후보 선출까지 10여일이 남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유력 후보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대 후보의 부인을 끌어들인 공방이 거칠게 벌어졌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개 사과 사진 게시에 부인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 답은 이랬습니다.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장을 부인이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맡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부인이 후원 회장을 맡았다며 아름다운 동행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 부인을 겨냥했습니다. 지각신이 좀 소환되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또 윤 후보가 전현직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두고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한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 캠프에서는 나아가 서로의 막말, 망언 리스트를 보도자료로 내기까지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두고 유승민 후보는 두 후보가 상대의 전과 비리 막말을 두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합동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대전에서 KBS 등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하고 상호 검증에 나섭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상대 부인을 겨냥한 난타전과 함께 서로의 막말 리스트 보도자료까지 낸 상황이라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10번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각각 50%를 합산해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동안 일부 가동에 머물던 북한의 수풍댐이 전면적인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전력 수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압록강을 가로질러 건설된 거대한 시멘트 옹벽의 수풍댐입니다. 발전 용량 80만 킬로와트로 북한 내 최대 규모입니다. 수풍댐 바로 앞 하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이 물결을 이루며 빠르게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문을 전면 개방해 발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린 발전 수문으로 끊임없이 물이 배출되는 것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수풍댐은 발전기 7대 가운데 1, 4, 5호기는 중국으로, 3, 6, 7호기는 북한으로, 2호기는 가변 송전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 발전량의 대부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둥의 대표 관광 명소인 압록강 철교조차 조명이 꺼지는 등 중국의 전력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전기 3만 5천 메가와트를 수입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급증한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 수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만큼 중국 동북 지역으로 계속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막힌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기 수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맹견을 풀어 주민을 다치게 한 50대 맹견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개 주인이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당시 주민 2명이 개에게 물렸고 개 주인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맹견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공조에 테이저건 등으로 맹견을 포획했고 주인을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167명, 해외 유입 23명 등 모두 1,1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451명, 경기 397명, 인천 95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4,076만여 명이 마쳐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9.4%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70.1%인 3,599만여 명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며 7거래일 만에 3,0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9포인트 하락한 3,003.47에 코스닥은 1.98포인트 내린 993.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에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며 7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고 LNF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나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또 카카오가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해외 수주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에서는 그야말로 독특한 통신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돼버린 휴대전화 이전 형태는 유선 전화기입니다. Eigentlich musste man sich diese besonderen Telefone aus dem Ausland dann beschaffen und sie anschließen, möglicherweise auch noch die Stecker verändern. Und das wurde zwar geduldet, aber war im Grunde nicht legal. 전화 이전의 소통의 도구도 상상 이상입니다. 나무 열매, 석판, 탁구 라켓, 맥주잔 받침, 셔츠 깃 등 다양한 물건들이 편지지와 엽서로 활용됐습니다. 엽서만큼이나 받는 이도 독특합니다. 이 엽서의 수신인은 소시지 3개. 또 이 엽서는 1933년 그림에 그려진 집에서 4개의 우유를 줬던 가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편지와 엽서가 모두 실제로 주인을 찾아 배달됐다는 것입니다. Kommunikation zeigen wir hier, verläuft nicht mal geradlinig, sie verläuft nicht auf dem direkten Weg, sie verläuft nicht immer mit den gleichen Geräten und Objekten und nicht immer so, wie wir es erwarten. 이번 전시회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탈레반 정권이 세워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용실은 특별한 곳이 됐습니다. 여성들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마지막 휴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강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손님들은 억압받던 아름다움을 잠시나마 이곳에서 가꿀 수 있습니다. دیگه عشق می‌ورزیم که به کارمون یکی خب نیاز جامعه افغانستان هستش و خانم‌ها هستن که کار کنن نانآور خانواده هستن تعداد کسایی که اینجا دارن کار. 과거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용실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تهدیدا بوده ولی حالی با وجود آمدن طالبان هم خب به مراتب خیلی تهدیدا شدیم یا شرایط خیلی محدود بوده دم در اومدن.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는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미용실에 대한 억압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휴식처가 곧 폐쇄될 수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탈레반에 대한 저항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본 최초로 설립된 시각장애인 전문 내레이션 사무소. 대학생부터 50대까지 시각장애 내레이터 30여 명이 영화 예고와 라디오 광고 내레이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시각장애인 부모 밑에 자란 아라마키 씨가 대표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거나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전달하는 능력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시각장애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낭독이 취미였던 다케우치 씨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이 즐겁습니다. 이번에 녹음한 것은 대기업 주주총회를 위한 내레이션입니다.
創立60周年の節目を迎え、お客様と共に暮らしを豊かにをテーマとして諸施策に取り組んでいます。 그의 섬세한 목소리 덕분에 기업들의 의뢰가 잇따르면서 일을 시작한 지 10개월 동안 다케우치 씨는 쉴 사이 없이 일을 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최초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 대형 크루즈선이 최근 외형 제작이 마무리됐습니다. 2019년 첫 망치질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打个比方，就类似于我们盖一座高楼大厦，它实现了结构分离。 대형 크루즈선 한 척에는 고속철이나 대형 항공기보다 훨씬 많은 2,500만 개의 부품과 5,000km가 넘는 전력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이 건조 중인 크루즈선은 전체 길이 323.6m, 너비 37.2m로 객실 2,125개를 갖추고 최대 5,000명이 넘는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건조 비용만 54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층 높이의 대규모 공연센터와 워터파크까지 갖출 예정이어서 일종의 떠다니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조선소 측은 첫 번째 크루즈선에 이어 2024년 인도를 목표로 두 번째 크루즈선 건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사전 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102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 왕숙이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 신촌이 304가구, 성남 낙생이 884가구 등입니다. 추정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80% 수준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와 성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3억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은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원칙이며 이번부터는 모바일 앱인 LH 청약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공급 유형과 신청 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보건사업으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이젠 7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반달가슴곰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지리산 인근 마을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민 안전마저 우려될 정도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리산 아래 작은 마을. 덩쿨 사이에 있던 검은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다 반대편으로 유유히 떠납니다. 불과 10여 미터 앞에 있던 마을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개가 너무 짖어서 개를 괜찮아 하고 뜩 쳐다보니까 좀 한 10대 발짝 정도 거리에 곰이 떡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1m 30 정도 되겠고 덩치는 엄청 컸어요. 이튿날 400m 떨어진 곳에서는 장독이 깨지고 안에 있던 매실청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쓰러져 깨지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곰 발톱도 보이고 이 단지가 이렇게 여러 개 쫙 있는데 그것만 싹 빼가지고 다 이렇게 퍼먹고 갔는지. 2004년 보건사업 시작 이후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이제 74마리가 됐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늘어 주민 신고는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4건, 올해는 5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GPS 부착을 통한 행동 반경 관리가 시행 중입니다. 개체가 마을 주변에 접근하는 경우
알림 메시지를 해당 지자체 담당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보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GPS 부착률은 30%대에 그치고 출몰 예상 지역에 설치하는 전기 울타리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예측하는 지리산 반달곰의 적정 개체수는 78마리. 평균 수명 20년을 고려하면 조만간 1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낚시의 계절인 만큼 요즘 낚싯배 운항도 활발한데요. 운항 중에 해상 구조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표 같은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없는 곳도 있어서 충돌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 마량항 앞바다에 있는 아파트 3층 높이의 부두입니다.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2017년까지 이용한 뒤 지금은 쓰지 않는 폐구조물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승객 10명을 태우고 주꾸미 낚시에 나선 8톤급 어선 한 척이 이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어선은 당일 새벽 인근 어항에서 출항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 이 구조물에 부딪혀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로 60대 선장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구조물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 코앞에 갔을 때가 보였으니까. 구조물 주변에 설치돼 신호등 역할을 하던 등부표는 2017년 말 해양수산청의 사설 항로표지 폐지 신고와 함께 철거됐습니다. 구조물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신고만 하면 선박이 자주 지나다니는 뱃길이어도 등부표나 투광등을 운영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불빛이라도 서치라도 켜주고 투광등이라도 켜서 배가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발전소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구조물 상단에 설치된 LED 경광등 외에 추가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조명 외에 고위시도 조명 및 출입금지 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객이 몰리는 요즘 대형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해상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지금 KBS 파노라마 카메라에 우리 땅 독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평년보다 쌀쌀해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온 곳이 또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 내륙과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해 지금도 세종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전에 충청도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청주, 대전, 전주가 19도,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까지 올라 가을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